저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딸의 출산날, 제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뀌었죠. 딸은 출산 중 사고로 지적장애를 입었고, 손녀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믿었던 사위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시댁은 찾아오지 말아라며 손녀까지 데려갔죠. 그날부터 제 삶은 모성으로 버티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딸은 매일 오빠 잘 자라며 기다렸고, 사위는 응답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깨달았습니다. 딸이 사랑을 지키는 마음, 그 마음까지 지켜주는 것이 내 역할이다. 이 모성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사랑은 떠나도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37년째 살아온 강미정입니다. 올해 65.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제게 남은 건 딸 하나뿐이었죠. 그 딸은 제 삶의 전부였고 세상 누구보다 반듯하고 고운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참 남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안고 놀 때 제 딸은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직성이 풀렸어요. 학교에서도 늘 반장, 선생님들 사랑도 많이 받았죠. 저는 세탁소를 운영했어요. 하루 종일 다리미질을 하며 우리 딸은 꼭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여름엔 땀으로 젖은 손으로 셔츠를 다리고 겨울엔 손끝이 트고 갈라져도 우리 애 등록금 벌어야지 하며 웃었죠. 그런데 세상은요. 가끔 너무 고맙게도 보답을 줍니다.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세탁소 한켠에 놓아둔 다리미를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그 한마디가 제 인생 60년 중 가장 벅찬 순간이었어요. 딸이 대학 시절 만난 남자가 있었어요. 같은 과 동기라던가요. 공부를 도와주며 친해졌고 둘이 그렇게 10년을 연애했답니다. 그 남자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은 한겨울이었죠. 눈이 펑펑 내리고 세탁소 앞 간판이 하얗게 덮이던 날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문 앞에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정훈입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을 때 저는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했어요. 말투도 공손하고 눈빛도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딸을 바라보는 표정이 사랑 그 자체였어요. 결혼식 날, 딸은 세상 누구보다 예뻤습니다. 흰 드레스 속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 엄마, 이제 나도 가정을 꾸릴게요. 그 말이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저는 그날 식장 한쪽에서 혼자 훌쩍였어요. 우리 애, 이제 정말 다 컸구나. 신부 입장곡이 울릴 때 제 마음속에선 지난 세월의 모든 다리미질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둘 다 대기업에 다니며 사는 형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신혼집은 강남의 전세 아파트였고 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자주 오진 못했지만 명절이면 꼭 전화로 엄마,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하던 아이였죠. 그 아이가 그랬어요.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를 좀 쉬게 해드릴 거야.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딸에게 늘 말했어요. 너는 엄마의 봄이야. 세상에 엄마 봄처럼 고운 사람 없단다.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퇴근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세탁소지. 어디겠냐? 엄마, 저 임신했어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멈췄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정말이야? 아이고, 우리 애가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그날은 손님 옷도 다리미질하다가 다 태워 먹었어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내 딸이, 내 예쁜 딸이 이제 다른 생명을 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세탁소 문을 닫고 딸에게 줄 아기용 손수건을 직접 만들었어요. 하얀 천에 노란 실로
엄마가 널 기다린다는 글자를 수놓았죠. 그때 딸이 보낸 문자 하나가 아직도 제 핸드폰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 나 엄마 같은 엄마 될게.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저는 울었어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거든요. 딸의 임신은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었어요. 사위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할머니 되시겠네요. 그가 그렇게 웃으며 커피를 타주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두 사람. 그 웃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그 무렵 저는 매일 일기장을 썼습니다. 오늘은 딸이 병원에 갔다. 아기 심장이 쿵쿵 뛰었다고 한다. 오늘은 초음파 사진을 보았다. 콩알만 한 손이 귀엽다. 하루하루가 설렘이었어요. 가끔은 세탁소 손님들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 딸이 곧 아기를 낳아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손님들도 축하해 주시고 그때마다 마음이 벅차올랐죠. 사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고생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딸 하나 키우며 세탁소를 꾸려왔어요. 빚도 많았고 손목은 늘 아팠죠. 하지만 아이의 웃음이 약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다리미에서 나오는 김을 마시며 내 새끼 잘 크면 됐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래서였을까요? 그토록 기다리던 손녀 소식은 제 인생에서 하늘이 주신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저는 딸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죠. 새벽마다 아기 용품을 닦고 작은 손에 맞는 털실 부츠를 뜨며 설렜습니다.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는구나. 거울 속 제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마음만은 소녀처럼 들떴죠. 하루는 딸이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기 이름은 엄마가 지어줘요. 그래? 그럼 하늘이 어때? 하늘이 준 선물 같잖아. 딸이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답다. 하늘이 예쁘네요. 그날 이후 저는 손녀의 태명을 하늘이로 불렀습니다. 아침마다 세탁소 문을 열 때 하늘이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그렇게 인사했죠. 그때의 저는 참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행복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딸의 웃음소리, 손녀의 태동 소식, 사위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하루가 충분히 빛났습니다. 세상에,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평범하게 웃을 수 있었던 날이라는 걸. 그렇게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저는 매일 달력을 보며 손톱으로 날짜를 그었어요. 이제 딱 일주일 남았네. 이제 나흘. 이제 하루. 그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병원 가요. 오늘 하늘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 엄마도 곧 갈게. 하늘이야, 얼른 나오렴.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이자 곧 할머니가 될 여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11월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고 높았죠. 햇살이 세탁소 유리창을 비추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그 순간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엄마, 나 병원 왔어요. 하늘이 이제 나오려나 봐요. 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밝았습니다. 저는 다급히 손님에게 오늘은 문 일찍 닫아요 하고 뛰쳐나왔죠. 미리 싸둔 보자기 안엔 손수건, 아기 내복, 그리고 작은 초코우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딸이 어릴 때 좋아하던 거였거든요. 출산 끝나면 목마를 테니 이거라도 마시라고 해야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으로 향하던 제 발걸음이 그날 제 인생의 마지막 평온한 걸음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분만실 앞 복도에는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창밖을 멍하니 보더군요. 정훈아, 많이 긴장됐지? 네, 그래도 곧 끝나겠죠. 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죠. 그냥 초조해서 그러는 줄만. 잠시 뒤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가족분, 수술 들어가요. 제왕절개로 진행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몸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참 이상합니다. 기다림 속에서는 한 시간이 하루 같죠. 벽시계를 수십 번 쳐다보다가도 이제 곧 나오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위도 불안해하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죠. 그때 수술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하얀 마스크를 쓴 의사가 급히 뛰쳐나왔습니다. 가족분,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수혈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제 귀엔 그 말이 피가 멈췄다로 들렸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다더니 의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펜이 손에서 미끄러질 정도로 떨렸지만 저는 무조건 사인했어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그 뒤로의 일들은 꿈처럼 희미합니다. 수술실 불빛은 차갑고 복도 공기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기계음만 들렸죠. 삐삐삐. 그 소리가 점점 불규칙하게 변해갈 때 제 심장도 함께 덜컥거렸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에피네프린 투여하세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의사들의 손놀림. 그 안에 제 딸이 있었어요. 엄마야, 제발. 제 입에서는 말이 아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기도밖에 할 수 없었죠. 그때 사위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조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문이 열리고 의료진들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환자분, 심정지에서 돌아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산소 공급이 오래 차단되어서 뇌 손상이 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어요. 뇌 손상이라뇨? 잠깐 심정지였다면서요? 그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후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간호사가 하얀 천에 쌓인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작고 고운 손, 조그만 얼굴.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울고 있었어요. 그 울음이 세상에 태어난 첫 인사였죠. 저는 울며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늘이야, 내가 왔구나.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한쪽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 온몸에 줄이 연결된 모습이었어요. 머리 위에 기계가 삐 소리를 내며 깜빡거렸고 그 작은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엄마 왔어. 딸아, 눈 좀 떠보렴. 하늘이 왔어. 예쁘게 울고 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며칠이 지나 의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어머니, 환자분이 눈은 떴습니다만 인지, 기능에 손상이 있습니다. 딸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았고 마치 먼 곳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딸이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오빠, 나 아파. 그 말을 반복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딸은 의사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식사도 혼자 못했습니다. 기억은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었죠.
아기 낳았어요? 응, 낳았어. 하늘이 아주 예뻐. 하늘이. 그녀는 그 이름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그 한 단어만이 이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는 끈이라도 되는 듯이. 퇴원은 가능했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능은 5세 수준, 혼자 외출이나 판단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흐려졌죠. 우리 애가, 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위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그 말에 저는 작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달라졌습니다. 면회도 점점 뜸해지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딸은 병실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오빠, 언제 와? 오늘도 안 와? 오빠 일하느라 바빠서 그래. 내일은 올 거야. 저는 매일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훈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저 회사 일이 바빠서요. 그날의 표정이 잊히질 않습니다. 죄책감이 아닌 피하고 싶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한 달 뒤, 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며 5살짜리 아이를 돌보듯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닌 건 그가 가끔씩 말하던 문장이었죠. 엄마, 나 회사 가야 해. 엄마, 나 결혼했잖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의 방 한쪽엔 여전히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드레스 입은 딸, 옆에서 웃던 사위, 그 사진 앞에 앉아 딸은 하루 종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오빠 잘 자. 오빠 잘 자. 그건 아마 그가 출근할 때마다 하던 인사였을 겁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모든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병원에서는 장기 재활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만만치 않았어요. 하루 2번 물리치료, 한 번에 4만 원. 거기에 약값과 간병비까지 더하면 한 달이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손목은 이미 망가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하루 종일 다리미질을 하며 우리 애 다시 웃게 해주세요.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세상은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쁨과 절망은 단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딸의 출산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지옥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걸. 그날 이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만 또각또각 돌아가고 있었죠. 그 소리가 제 심장 뛰는 소리와 엉켜서 살아있다는 게 오히려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연이는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표정이 없었어요. 하얀 천장만 바라보다가 가끔씩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좋아질 거예요. 의사 말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 말을 붙잡는 게 그때 제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는 여전히 5살처럼 웃고 5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오빠는 언제 와? 그 아이 같은 말투에 저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을 딸은 몰랐겠죠. 사위는 처음엔 자주 왔습니다. 수술 직후엔 매일같이 병실에 들러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그 말이 거짓이 아니길 저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방문은 줄어들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어느새 한 달에 한 번이 되더니 결국엔 발길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면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문자를 보내면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둘 쌓여 결국엔 이별이 되었죠. 딸이 퇴원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병원 복도 끝까지 휠체어를 밀고 나오는데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아, 잘 있자. 나중에 다시 올게. 딸은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응. 오빠 빨리 와.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의 눈빛엔 미안함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소연이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내일 회사 가야 돼. 엄마, 내 노트북 어디 있어? 엄마, 오빠 밥 해줘야 돼. 저는 대답 대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끝이 너무 작고 약했습니다. 그토록 강했던 아이가 이제는 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며칠 후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하늘이는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는 엄마 옆에 있어야죠. 지금 따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아이를 돌볼 수 없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쉽게 한 인간의 삶을 불가능이라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소연이는 엄마예요. 그건 알지만 아이를 위해선 이게 최선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기를 데리러 왔습니다. 하늘이를 안아보는 마지막 순간 그 아이는 제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만한 얼굴에 숨결이 닿을 때마다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다시 보자. 할머니가 금방 데리러 갈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거짓말이라는 걸요. 딸은 한참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엄마, 하늘이 어디 갔어? 시댁에 가 있어. 잠깐이야. 엄마, 하늘이 보고 싶어. 딸은 다음 날부터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올까봐, 혹시라도 오빠가 데리고 올까봐.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참다 못해 울었습니다. 그 조용한 밤, 딸의 낮은 콧노래가 들렸습니다. 하늘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소리였죠. 며칠 후 시댁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그만 오세요. 아이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화기를 놓고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는 안 울어. 거짓말. 울잖아. 딸이 제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순수해서 오히려 제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엔 세상과의 모든 연결이 끊겼습니다. 친척들도 연락을 줄였고 이웃들도 눈치를 보며 멀어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 불행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더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새벽엔 일어나 죽을 끓이고 낮엔 딸과 색칠 공부를 하고 밤엔 세탁소 장부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소연이는 매일같이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는 나 싫어? 아니, 오빠는 바빠서 그런 거야. 그럼 내일 오겠네. 그럴 거야. 그 대화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매일 똑같이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저는 그 시간 속에서 늙어갔습니다. 달력의 숫자는 바뀌었지만 우리의 하루는 늘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한 체념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면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집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이는 잠들어 있었고
그 곁에 하늘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딸은 활짝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다 할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결정됐습니다. 나는 이제 이 아이의 세상 전부가 되기로.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오직 소연이로 시작해서 소연이로 끝났습니다. 먹이고, 씻기고, 옷 입히고, 말 걸고, 노래 불러주고. 그녀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저는 내 이름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딸을 떠나면 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가끔씩 딸은 물었습니다. 엄마, 나 언제 회사 가? 엄마, 오빠는 언제 와? 엄마, 하늘이는? 그 물음들에 매번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구도 이 아이를 함부로 하게 두지 않겠다고. 이 세상의 남편도, 시댁도, 법도 믿을 수 없지만 엄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무너진 가정, 끊긴 관계, 버려진 인생 속에서도 소연이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제 마지막 남은 이유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버티자. 오늘도 웃자. 그날따라 세탁기가 멈추지 않았어요. 드르륵 쿵 쿵 고장난 모터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죠. 저는 다리미질을 하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 소음이 이상하게 사람 심장 박동처럼 들렸거든요. 마치 제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는 여전히 5살이었습니다. 이제는 재활치료를 하러 일주일에 3번 센터에 다녔습니다. 거기서 색칠놀이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퍼즐도 맞췄죠. 그녀는 여전히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그 눈이 어딘가 멀리 머무를 때가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조용히 중얼거렸죠. 엄마, 하늘이 같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유치원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노란색 차 안에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연이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유치원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하늘이 타고 올까? 그럴지도 모르지. 그럼 나도 기다릴래. 그녀는 벤치에 앉아 손에 작은 인형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준 것이었죠. 며칠 후 정말로 그 아이를 봤습니다. 멀리서 골목 건너편. 유치원 선생님 손을 잡고 걷는 작은 아이. 머리 모양도 걸음걸이도 모든 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소연이가 고개를 들더니 그 아이를 가리켰어요. 엄마, 하늘이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네. 하늘이 예쁘다. 응, 너무 예쁘지. 그녀는 웃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세상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환하게. 그날부터 소연이는 매일 그 자리에 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이제 나갈까? 하며 옷을 챙겼죠. 유치원 버스가 오는 시간에 맞춰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었어요. 하늘아. 물론 아이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이는 아직 엄마를 모릅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알았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다는 걸요. 기억은 잃을 수 있지만 사랑은 몸에 새겨져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엄마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잔인해도 그 본능만큼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따님께서 매일 버스 근처에 오시잖아요. 혹시 아이에게 혼란이 생길까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혼란이라뇨. 그냥 바라보는 것뿐인데요. 그건 알지만 아이가 조금 불안해할 수도 있어서요. 저희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워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엄마가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부드러운 미소 속에 숨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형을 꼭 안고 걷다가 갑자기 묻더군요. 엄마, 나 하늘이 보면 안 돼? 아니, 볼 수 있어. 멀리서라도. 멀리서만? 응, 멀리서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도 괜찮아. 그래도 내 딸이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에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엄마로 살고 있구나. 며칠 후 소연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림 그렸어. 그림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아이, 그리고 저. 하늘은 연필로, 햇살은 노랗게 칠해져 있었죠. 그녀는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 세 식구야. 그림 속 남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그 빈자리를 굳이 메울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탁기의 모터 소리 대신 딸의 낮은 콧노래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늘이 잘 자라. 엄마는 여기 있어. 그 노래는 언젠가 딸이 진짜 하늘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을 리 없는데 입이 스스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사랑. 그게 진짜 모성이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딸 몰래 유치원 근처로 갔습니다. 그녀가 벤치에 앉아 손을 흔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멀리서, 정말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행의 기록이 아니라 사랑의 잔향이라는 걸요. 세상은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랑이 남은 사람은 결국 다시 살아난다는 걸요. 그날따라 세탁기가 멈추지 않았어요. 드르륵 쿵 쿵. 제 마음도 멈추지 않았죠. 소연이가 하늘이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아직 제 안에도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다. 기억이 지워져도 마음은 남는다. 나는 오늘 다시 그 사실을 믿기로 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내리던 빗방울이 마치 저의 마음처럼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내려앉았죠. 손바닥은 축축했고 숨이 자주 막혔습니다. 오늘이면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소연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내 손에 손가락을 끼고 있었죠. 5살처럼 느껴지지만 아직도 제 딸이었습니다. 법원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차갑고 낯선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방청석. 모두가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 깨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의사의 진술서, 병원의 기록, 사진, 영상.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제게는 한 줌의 먼지처럼 보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법복 입은 사람이 제 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보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눈빛이 저를 붙잡고 있었지만 마치 공허 속에서 손을 뻗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겨우 내뱉은 말은 이게 뭐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저 울컥 치밀어 오르는 눈물만 가슴을 채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댁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친정으로 찾아가도 되겠냐? 처음에는 안도했습니다. 같이 속상함을 나누러 오는구나. 그러나 현실은 저를 또 한 번 흔들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집안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누이는 눈을 부릅뜨고 고함쳤습니다. 왜 법정에 안 갔어? 우리 애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혼시켜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 제 앞에서 이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 아픈 날 한꺼번에 아프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이 차갑게 제 가슴을 후렸습니다. 숨을 쉬려 해도 산소가 막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이 떨리고 발끝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죽어야 합니까? 힘겹게 내뱉은 목소리에 그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더 날카로운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현실이야. 넌 모르는 거야. 살아남으려면 이혼밖에 없어.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남아있던 작은 희망마저 흔들렸습니다.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가 조용히 제 손을 쥐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날 떠밀어도 나는 내 딸을 포기하지 않는다. 패소 소식 후 저는 집안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재활치료 기록, 의료 자료, 병원 영수증,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며 항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건 세상은 잔인하지만 그래도 싸울 수 있는 공간은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심 패소가 끝이 아닙니다. 항소 가능합니다. 머릿속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작은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연이는 여전히 유치원 근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하늘이를 지켜보는 그녀의 눈빛이 예전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엄마, 하늘이 잘 있지? 응, 잘 있어.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또 하나의 다짐을 했습니다. 법정의 패배, 사람들의 폭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댁은 이미 돌아갔고 저와 소연이만 남았습니다. 딸은 침대 위에서 작은 인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해.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잔인하지만 사랑은 가장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며칠 뒤 소연이는 인형을 꼭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림 그렸어요. 그림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연이, 하늘, 그리고 저. 그녀는 그림을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 세 식구예요. 남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빈자리를 굳이 메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세탁기 모터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드르륵 쿵 쿵. 그 소리는 마치 제 마음을 두드리는 듯했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딸과의 사랑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냉정하고 잔인하다. 때로는 가족마저 등을 돌린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 딸을 지키는 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멀리서 유치원 버스를 바라보던 소연이의 눈빛이 제게 또 다른 힘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세상은 날카롭고 차갑지만 그 깊은 곳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집 안은 무겁게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작은 방 한쪽에 앉아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오빠 잘 자. 그 짧은 문자가 화면에 떠 있는 걸 바라보며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딸이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이 멈췄음에도 마음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위는 곧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씨 씨, 후견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모든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도 딸의 마음은 여전히 끝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소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혼 안 할래. 그 말을 10번, 20번 반복했습니다. 이혼 안 할래. 이혼 안 할래. 이혼 안 할래. 그때 알았어요. 딸은 여전히 남편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비록 5살 지능에 머물러 있어도 마음만은 잊지 않았다는 것을. 사위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연이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잘 자, 오빠 잘 자. 그 짧은 문자가 딸의 끊어지지 않은 희망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깨어졌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 뒤에 남은 건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아이의 마음을 지킬 것이다. 그날 이후 매일 밤이 되면 소연이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잘 자.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두려움도 외로움도 그리움도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옆에서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소연아. 엄마가 있잖아. 아무도 널 떼어놓을 수 없어. 그 순간 알았습니다. 딸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고 그 마음은 어떤 폭풍에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사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오빠 잘 자. 그 짧은 문자가 그녀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고 그 메시지 하나로 그녀는 세상의 모든 혼란을 견뎌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사랑을 잊지 않았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꺼지지 않는다. 나는 오늘 딸의 마음을 다시 믿는다. 며칠 후 소연이는 같은 자리에서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빠 잘 자. 그 짧은 글자 하나가 그녀의 마음과 삶을 이어주는 끈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진정한 모성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서 아이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녀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딸이 남긴 문자를 통해
사랑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이어주는지 배웠습니다. 소연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마음속 남편의 그림자도, 세상의 폭력과 배신도 더 이상 그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 순간,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버티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 창밖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이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또다시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잘 자. 그 짧은 글자 속에는 세상의 모든 희망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은 멈췄지만 마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딸이 기다리는 한 나는 언제까지라도 지킬 것이다. 그날 아침, 창밖 하늘은 잿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마저 눅눅하고 축축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소연이의 작은 손을 잡는 제 손마저 축축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라는 것을요. 소연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반복해서 누르고 있었습니다. 오빠 잘 자. 짧은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딸이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비록 지능은 5살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마음만은 잊지 않았다는 것을.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서로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사랑은 끝났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씨 씨, 후견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모든 관계가 무너져 내렸지만 딸의 마음은 여전히 끝까지 남아 있다는 것을. 소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안 할래. 이혼 안 할래. 이혼 안 할래. 10번, 20번 반복했습니다. 짧은 말 속에 담긴 절실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잘 자, 오빠 잘 자. 그 짧은 문자가 딸의 끊어지지 않은 희망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깨어졌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 뒤에 남은 건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이 되면 소연이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잘 자.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두려움도, 외로움도, 그리움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소연아. 엄마가 있잖아. 아무도 널 떼어놓을 수 없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딸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고 그 마음은 어떤 폭풍에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오빠 잘 자. 그 짧은 글자 하나로 그녀는 세상의 모든 혼란을 견뎌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딸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 그 마음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사랑을 잊지 않았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꺼지지 않는다. 나는 오늘 딸의 마음을 다시 믿는다. 며칠 후 소연이는 같은 자리에서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빠 잘 자. 그 짧은 글자 속에
그녀의 마음과 삶을 이어주는 끈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소연이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림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연이, 하늘, 그리고 저. 남편은 없었지만 딸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 세 식구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빈자리를 굳이 메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딸의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으니까요. 밤이 깊어 세탁기 모터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드르륵, 쿵, 쿵. 그 소리는 마치 제 마음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딸과의 사랑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다시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냉정하고 잔인하다. 때로는 가족마저 등을 돌린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 딸을 지키는 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멀리서 유치원 버스를 바라보던 소연이의 눈빛이 제게 또 다른 힘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세상은 날카롭고 차갑지만 그 깊은 곳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그 순간,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버티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 창밖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이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또다시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잘 자. 그 짧은 글자 속에는 세상의 모든 희망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은 멈췄지만 마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딸이 기다리는 한 나는 언제까지라도 지킬 것이다. 그날 아침 부엌 창문을 열었을 때 봄볕이 희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소연이의 장난감과 치료 기록, 그리고 병원 영수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생활비와 치료비, 저는 그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색칠 공부할 거예요? 소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도 열심히 하자. 마음 한켠에는 피로와 좌절이 겹겹이 쌓여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딸의 마음과 기억, 그리고 남편을 향한 사랑까지 모두 대신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사위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씨 씨, 솔직히 이혼해 줄까? 잠시 숨을 고르고 소연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 질문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마음과 우리 가족의 존엄을 시험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소연이는 조용히 제 옆에서 몸을 비비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해.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딸이 아직도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 마음까지 대신 지켜야 한다. 집안 곳곳에서 들리는 세탁기 모터 소리, 냉장고의 윙윙거림, 창밖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까지 모두가 마치 제 마음을 흔드는 듯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제 삶의 이유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소연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재활치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단순히 치료비 때문이 아니다. 딸의 마음, 그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다. 소연이는 작은 손으로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인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내 오빠예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은 여전히 남편을 기억하고 그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연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오빠는 오늘 뭐 하고 있을까?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있을 거야, 소연아. 오빠도 널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때 알았습니다. 딸의 마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는 한 저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하자 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재활치료비 하나하나 검토하며 이 모든 것이 딸을 위한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 소연이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오빠 기다릴래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말없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이 기다리는 한 나는 언제까지라도 버틸 것이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소연이는 침대 위에서 인형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기억보다 깊은 곳에서 마음은 살아있다. 나는 이제 딸의 마음까지 지키는 어머니가 되었다. 그 순간 창밖 달빛이 집안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딸의 마음과 사랑은 꺼지지 않는 빛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잘 자. 그 짧은 문자를 반복하며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버티는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딸이 기다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 그 사랑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요. 저녁이 되어 세탁기 모터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는 마치 제 마음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분노와 좌절 속에서도 딸과 딸의 사랑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세상은 차갑고 잔인하다. 때로는 사람조차 등을 돌린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딸이 기다리는 한 나는 언제까지라도 버틸 것이다. 그 순간 소연이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빠 기다릴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딸의 마음이, 그녀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포기 대신 선택한 버팀, 절망 대신 사랑의 대리인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소연이는 인형을 안고 잠들고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았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딸의 마음이 살아있는 한 나는 언제까지라도 버틸 것이다.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내 몫이다. 손녀의 생일날 아침,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새로 살짝 스며들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소연이는 작은 손으로 케이크 위 초를 세며 조금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 속 깊이 따뜻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 전, 제 딸이 출산 도중 사고를 당한 날, 그리고 그로 인해 딸과 가족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겪었는지를 떠올리며 눈가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눈물이 슬픔이 아닌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조심스레 노트북을 열고 방송국에 제보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엄마의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은 때로 차갑고 냉정하지만 부모의 사랑과 희생은 반드시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 소연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색칠 공부할래요? 저는 잠시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오늘도 열심히 하자. 우리. 그 말과 함께 우리는 조용히 색연필을 잡았습니다. 종이 위에 그려진 색들이 점점 모여 그림을 이루듯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딸이 남편을 기다리며 보냈던 시간들, 병원 치료와 재활, 수많은 눈물과 한숨,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딸의 마음과 사랑을 지켜야 한다는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심이 저를 살아있게 한 힘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차갑고 때로는 잔인했지만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TV를 켰습니다. 유치원 장면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선생님이 웃으며 아이들을 지도하는 장면이었죠. 소연이는 TV 화면 속 유치원 아이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곁에서 저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은 떠나도 남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은 변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서 사랑은 늘 살아 숨쉬며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요. 소연이가 제 손을 꼭 잡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행복해요. 저는 가슴 속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 소연아.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야. 그 순간 집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물결이 끊임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버티고 지키고 때로는 대신 살아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남은 글을 정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길 바라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세상은 날카롭고 잔혹할 때가 많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마치고 소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색연필로 인형 그림을 채우며 그 곁에서 빛나는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소연이는 침대 위에서 인형을 안고 잠들었고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아 우리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과 손녀의 마음 속에 사랑이 살아있는 한 나는 언제까지라도 지켜줄 것이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소연이 곁에서 작은 손을 잡고 같이 색칠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사랑은 떠나도 남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계속 살아있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아온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이어주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잔잔했습니다. TV 화면 속 유치원 장면을 바라보는 소연이의 눈빛, 그 곁에서 손을 꼭 잡은 어머니.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시련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어도 사랑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먼 미래를 향한 시선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